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부동산 정보들 만나보도록 하죠.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금리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깜짝 등장을 했었죠.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1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하신 숫자 1의 의미는 1년입니다. 네네. 현재 미국에서 9월에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네. 이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미국을요? 예, 맞습니다. 네네. 특히 지금처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죠. 한국은행도 당장 8월 말에 예정된 금통위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금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약 14년 전이죠.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은 2005년 9월부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약 2년 전이죠. 2006년 12월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자 우리나라도 2017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약 네네. 1년 정도의 시차를 보이면서 국내 기준금리도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기준금리는 한 번 인상되면 추가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기조라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의 경제 충격이 특별히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1이라는 숫자 이런 비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예. 1년. 이라고 첫 번째 키워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구원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있으면 이 금리에 맞습니다.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과거 금리 인상 시기였던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 당시에 그 3년 정도의 빅데이터와 가격 변동을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당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살펴보시면 월간 변동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뚜렷한 약세를 나타내기보다는 상승 국면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그쵸. 유동성도 축소되니까 네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겠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정상적이죠. 생각하죠. 네. 하지만 실상은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금리를 올렸지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5%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은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좋았고요. 이 때문에 집값은 당장의 기준금리 변동보다는 경제 문제에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다 보니까 세무사님께도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요, 부동산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수익형 부동산은 네네네네. 특히 대부분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구매를 시작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월 임대료에서 그 대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 임대료 대비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아무래도 수익률은 좀 변동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임대료에서 그 수익 금액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출 이자의 경우에는 세법상 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소득세는 또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짜잔, 뭘까요? 자, 다음 키워드는 제가 드릴까요? 네, 5입니다. 짜잔, 나왔어요. 자, 이 5라는 숫자에 어떤 비밀이 있나요? 예, 5에 대해서는 연평균 임대 수익률 5%를 의미합니다. 네. 예, 앞서 살펴보신 주택과는 달리 월세를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이 임대 수익형 상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금리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의 임대 수익률은 4.72%와 5.6% 수준입니다. 임대 수익률 5% 수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네. 임대 수익형 상품은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죠. 이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면 현재 시장의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3%에서 4%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출을 연 4% 수준의 대출을 받았는데 임대 수익률이 5% 미만이라면 이것저것 떼고 나면 사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남는 게 없거나 오히려 그러네요. 손해인 경우도 발생할 네네. 수 있죠.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실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상권은 최근 들어서 다소 활성화되면서 상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오피스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최근에 공급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금리와
민감한 그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상가, 오피스텔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장기 전망은 현재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오피스텔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세무사님 타임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그 업무용으로 쓰이면 상가고 네. 또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취득하고 보유 양도시에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 주택인지 상가인지 용도를 잘 활용하시면 네.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도할 때 오피스텔이라고 하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으실 수가 있지만 그 만약에 이미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시면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구입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또 환급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더라도 상가로 보기 때문에 그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양도세 부담도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가 임대 소득은 주택 임대 소득과와 달리 그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부 종합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네.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보유할 때 소득세 부담도 또 줄어들 수가 있고 양도할 때도 양도세 부담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자, 연구원님, 가계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부채를 네. 어떻게 관리할까 걱정이실 네. 것 같은데 저희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네. 가계 신용의 잔액은 1,468조 원입니다. 이 중에 그 40% 수준인 582조 원이 주택담보대출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상당한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하나는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소득 수준을 높일 경우 사실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죠. 하지만 소득이라는 부분은 단기간에 쉽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대안으로는 부채의 질이나 규모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보다는 원리금 상환도 같이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어서 저희 부동산 114